그 전세 사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오늘자 연합뉴스입니다. 25년 2월 20일 제목 전세 사기 건축왕 추가 재판에서 징역 15년 공범 절반은 무죄. 내용 요약하면요. 그 전세 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305억 원대 추가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공범 30명 중에 15명은 무죄받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전세 사기 관련된 뉴스들 때문에 시끌시끌한데요. 왜 그러냐면 1심에서 유죄 나왔던 전세 사기범들이 항소심 같은 데서 무죄로 이제 전환된 경우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법원 앞에 가보시면은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도 하고 꽤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세 사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세 사기 절대로 안 당하는 법 한번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볼게요.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주변 어르신들이 돈 모으려면 이제 전세 살아야 된다. 월세 살면 돈이 다 빠져나간다. 전세로 시작해서 돈 모으고 나중에 그 돈을 시드로 삼아가지고 집을 매수해야 된다. 이런 조언 내지는 이제 잔소리를 엄청나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시장에서 지역이나 이제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보통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보증금 월세 환산율이라는 게 있죠. 통상 보증금 1,000만 원당 월세 3만 원 내지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환산하면은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가량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연으로 다시 환산해 볼게요. 12달 곱해야 되니까 대략 360만 원에서 6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월세를 안 살고 보증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그 금리가 시장 상황이나 뭐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이제 통상 2% 뭐 3% 뭐 그 즈음이었죠. 뭐 높을 때는 4% 가까이도 갔었지만 통상 그 정도입니다. 4% 이제 지금은 뭐 꽤 높죠. 지금은 그 이상 되는데 예전에는 어땠냐면 항상 전세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월세보다 우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1억 원에서 예를 들면 3%다라고 가정했을 때 연 30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월세에서 가장 저렴한 30만 원으로 쳤을 때보다도 연 360만 원보다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월세 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뭐 옛날부터 무슨 뭐시기 영수증 이런 프로에서 보면 월세 사는 분들한테 잔소리를 무지하게 하죠. 월세 살면 돈 못 모은다고 그거부터 전세로 전환하라고 이제 그런 이제 조언들이 옛날부터 굉장히 흔하긴 했었어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싸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한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전세 제도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전세 제도를 엄청나게 신뢰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사회 초년생들의 선택이었고 우리가 돈 모으고 나중에 집 사는 데 있어가지고 누구나 거쳐야 할 어떤 그런 절차였어요. 근데 이 전세 제도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다들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깊은 고민을 안 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전세제도 구조가 어떻죠? 내가 집주인한테 1억 원을 빌려줍니다. 보증금으로, 전세금으로. 그러면 그 대가로 전세를 놓은 임대인은 나한테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살게 해줘요. 그게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한 대가예요. 이자 대신에 내가 그 집을 들어가서 사는 거, 그게 대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제 빌려준 돈에 대해서 언젠간 다시 내가 반환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담보로 그 전세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해서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내가 그 계약서의 확정 일자를 받고 또 그 내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저당권과 유사한 담보적 효력을 인정해줘요. 그 전입신고하고
우선 변제를 마친 날 그 이후에 들어온 물건들은 나한테 대항을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단순히 집에 들어가서 사는 절차, 말 그대로 어떤 임대차의 일종이다. 물론 맞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자, 뭐다? 전세는 뭐다? 주택담보부 사금융 대출이다. 내가 상대방의 주택에다가 담보를 거는 대신에 상대방에게 큰 돈을 빌려주고 수억 원씩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자 대신에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이게 전세제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준다라는 행위를 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돈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줍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이야 그냥 친구한테 빌려주죠. 근데 그게 아니라 1억, 5억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줍니까? 담보 없이 빌려줄 수 없어요. 은행에서 우리한테 돈을 빌려줄 때도 신용대출이라고 불리는 무담보 상품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담보를 요구합니다.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 채권이 됐든, 그러니까 예금 채권에 관해 가지고 이제 담보를 거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가장 흔히 이제 쓰이는 게 부동산 담보 대출이죠. 또는 내가 주택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을 담보로 하기도 하고요. 하여간 이런 담보 대출들이 무조건 이제 그 해당 채권을 나중에 다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물적인 담보인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없다면 인적 담보를 세우겠죠.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이 입회해서 만약에 당신이 못 갚으면 그 연대보증인이 대신 갚게 하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임대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에 내가 상대방의 부동산에다가 결국은 임차권을 내가 전입신고와 그 우선변제 확정일자를 통해서 우선변제권을 내가 획득을 하고, 네가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나는 이 부동산에서 받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전세제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되면 나중에 이제 소송을 통해서 그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붙일 수도 있고, 경매로 붙일 때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 일자에 대한 어떤 우선 변제력을 갖게 되는 거고요. 또 내가 아니라 다른 누가 경매에 붙이더라도 나도 거기에 이제 배당 요구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되는 채권자로서 참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분명해진 거예요. 나는 돈을 빌려준 거고 네가 안 갚으면 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겠다, 강제 경매를 실행을 하겠다 라는 이런 계약이 우리의 임대차 계약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임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임대인들이 1억 원의 전세를 놓고 또 2억 원의 전세를 놓고 임차인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입장에서 그걸 가만히 이거 돌려줘야 되는 돈이니까 주머니에 소주머니에 그냥 넣어놓고 있다가 은행 예금 통장에 넣어두고 있다가 줄까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월세를 놓는 게 훨씬 이득이죠. 그 매월 발생하는 수익률이라는 게 예금 금리보다는 월세가 훨씬 높으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전세금으로 뭘 하냐? 우리 사실 잘 알고 있죠. 그 전세금은 애초에 그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레버리지인 경우도 있고, 또는 제2의 제3의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레버리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3억짜리 아파트를 2억에 전세 놓은 다음에 그럼 여기에 실제 들어간 돈은 1억밖에 안 되겠죠. 그 2억 원으로 가가지고 다른 2억짜리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매입하고 거기다가도 또 전세를 놓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전세금으로 또 다른 주택을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갭 투자가 이거죠. 이게 아주 이제 상황이 좋았을 때에는 2억짜리 빌라를 매수하면서 2억짜리 전세를 놨죠. 그러면은 무자본 투자,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몇 채를 샀어요. 그리고 그게 한꺼번에 올랐을 때는 그 사람들이 떼돈을 벌었죠. 그게 이제 아주 상황이 좋았던 수년 전까지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임대인들은 당신에게 그 돈을 내가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돌려줄 의사가 없었어요. 그걸 임대인만 알고 있었나요? 당신도 저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주는 거냐? 신임차익, 새로운 전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전세입자 안 들어오면 돈 못 준다. 아, 열받죠. 내 돈인데 왜 못 주겠다는 거냐. 근데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을요. 그걸 많이 몰랐다 그러면 너무 무책임하거나 너무 순수한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부동산의 상승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2억에 매수한 부동산이 2년 후엔 3억이 되어 있고 거기에 놓았던 1억 5천짜리 전세도 2억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전세입자가 더 큰 돈을 주고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서 저의 전세금은 돌려받겠죠. 이런 선순환 내지 뭐 선순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순환이 계속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종전까지는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뭐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이제 빌라 같은 주택들의 가격이 좀 하락하거나 또는 침체기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2억짜리 전세를 들어갔었는데 내가 나갈 때가 됐는데요. 새로운 세입자는 2억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1억 8천에만 들어오겠대요. 더더욱이 지금은 왜 그러냐? 다들 이제 지금은 전세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허그에서 제공하는 전세 보증 대출이 전세 보증 보험이 되지 않는 상품은 이제 들어오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허그에서 전세 보증 보험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의 몇 %까지만 그 보증금을 하는 경우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넘어서는 전세는 아예 나가질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은 난 만기가 다 돼서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 없다. 좀만 기다려달라. 새로운 세입자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이런 상황이 지금 아주 즐비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다행이에요. 지금 아직 집주인이 안 튀었잖아요. 지금 당신에게 아직 연락이 되고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경우라면 아직 양호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한 10채 정도 갭을 한 사업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망했어요. 사실은. 물론 뭐 내가 계속 뭐 레버리지를 더 투입하고 버티기를 해서 오를 때까지 기다려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자가 이제 변제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금융권에서 상환이 들어온 현장이 몇 개 발생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미 나는 더 이상의 변제 자력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도망가 버려요. 임대인이 연락이 안 돼요. 우리가 소위 그때 이제 비로소 아플 사람 전세 사기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사기 당했다라고 야 나중에 돈 돌려달라고 하니까 집주인이 튀었다 이런 경우에 99%는 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전세 제도가 본연적으로 처음부터 예정하고 있었던 리스크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믿고 이 전세에 들어갔다고요? 그 인간을 믿고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그 주택의 담보 가치를 믿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이 얼마 있는지 따진 거고요. 그리고 현재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얼마가 되는지 따지고 들어간 겁니다. 안 따지고 들어가셨다고요? 미친 거죠. 미친 거. 그 말 그대로. 따지고 들어갔어도 우리에게 리스크는 항상 존재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 부동산은 영원히 우상향할 거라는 그 믿음과는 달리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 담보인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다. 라는 그 리스크를 사실은 우리 모든 전세입자들이 안고 들어가셨던 겁니다. 제가 소신 발언하는 겁니다. 전세 사기는 사실은 거의 없다. 건축왕조차도 사실은 아마 잘 돼서 올랐으면요 전부 다 그 새로운 전세입자들 받아가지고 다 돌려줬을 거예요. 못 돌려주니까 망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망한 거지. 이 사람이 처음부터 해먹으려고 했을까? 물론 그런 사람들 있죠. 뭐 건축강도 처음부터 해먹으려고 한 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임대인들이 99%라는 겁니다. 전세는요 일반 임대차가 아니에요. 전세는 담보부 사금융 대출입니다. 당신이 전 재산을 빌려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뭘 믿고? 그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믿고요. 그나마 아파트의 경우에는
좀 낮죠. 매매가가 10억이라고 치면 보통 전세가율이 64%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됩니다. 한 6억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경매로 가서 유찰이 한 번 있다 하더라도 내 보증금을 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꽤 높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 빌라들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가가 2억인데 보증금이 2억인 전세도 많았어요. 수년 전에는. 그런 경우에 들어갈 때 자, 눈 딱 감고 생각해 보세요. 이겁니다. 나 월세 좀 아끼려고 이렇게 하이리스크 매물에 전세로 들어간 거야. 그겁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가 현실화가 된 거고요. 자, 전세 사기 절대 안 당하는 법. 말씀드렸죠? 전세 사기는 대부분이 전세 사기가 아니다. 그 제도 자체에 내재된 리스크다. 그래도 내가 뭐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안 당할까? 두 가지가 있죠.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상당히 가입도 어려워졌고 지금 허그가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미 다 그 보증보험으로 지출을 많이 해서 구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집주인한테 구상을 해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자력이 없기 때문에 구상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신규 보증보험 가입을 잘 안 해줍니다. 사실은 일단 그런 점은 있지만 그래도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거, 그게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지금 같은 세태에 있어서는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전세 사기 안 당하시려면 전세 계약 안 하시면 돼요. 웃기는 얘기 같지만 제가 그냥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전세 제도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제도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함부로 계약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수천만 인구들이 이렇게 넉놓고 내 돈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부동산의 영원한 우상향에 대한 과거의 오래된 신화, 그거에 기초해서 지금까지 왔었던, 어떻게 보면 구시대의 낡은 유물일 수 있어요. 차라리 조금 더 월세가를 높이십시오. 보증금을 좀 낮추고요. 그러니까 전세 2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매물이 있다 치면 전세 2억 중에 1억 원을 보증금으로 하고 1억 원어치를 그냥 월세로 내세요. 1억에 50만 원으로. 아, 그러면 내가 물론 뭐 이율 따져보면 좀 손해죠. 한 달에 한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손해가 사실은 나의 안전에 대한 비용이라는 거예요. 보증금 1억밖에 안 되면 만에 하나 나중에 안 돼도 어차피 새로운 신세입자 구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경매로 갔을 때 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전세를 가시더라도 어떻게든 보증금 비율을 안전 비율까지 낮추고 가시는 게 맞다. 깡전세는 절대 하지 마셔라. 이게 억울하실 겁니다. 이미 당하신 분들은. 이거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인데 왜 먹고 튀냐, 나쁜 놈 아니냐. 나쁜 놈 맞는데요, 방법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그 임대인도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과 지금 그 모든 사업적인 그 레버리지와 나의 그 노력이 다시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동산에. 근데 그게 지금 망가진 거예요. 다 같이 망가진 거지 나 혼자 망가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세는 사지를 마시고,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보증보험을 꼭 드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게 되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닥쳐서 이제 전세 사기다 하면서 저를 찾아오시는 지인분들,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면요, 이미 경매에서 건질 수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단순히 교훈으로 삼기에는 너무나도 큰 이제 비극이지만, 이제서야 이 제도의 어떤 이런 부실성과 허술함 같은 게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월세 사시기 바랍니다.